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물건이 생각나시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초대하는 글을 적은 청첩장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신부가 손에 드는 작은 꽃다발, 부케가 생각나기도 하죠.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서는 결혼을 할 때 꼭 준비하는 물건이나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자, 그럼 한국에서는 결혼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는 결혼과 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일정한 나이가 차면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하죠. 결혼은 화려한 결혼식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요.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의 혼인신고를 통해 결혼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두 사람이라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행정기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식을 올리지 않은 두 사람도 부부로 인정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재산이나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해서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부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부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뜻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걸 부부 별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중 두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해도 부부가 결혼 후에 함께 노력해서 얻은 건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부부는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물건이나 돈을 거래할 때 서로가 서로를 대신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서로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데요.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는 혼자가 아닌 서로가 함께 생활하는 관계로 정신적, 경제적 부분에서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하는데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부부인 두 사람 모두 생활비를 번 것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부부 중 누군가가 가사노동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 그 가사노동을 맡아줄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고용비도 들게 되는데요. 그 비용 또한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요?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결혼을 하고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과 주소, 병원이나 집 등과 같이 출생한 장소, 출생한 날짜와 시간, 아이의 성별, 키, 몸무게, 건강 상태, 또 병원 이름, 의사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출생증명서를 갖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그 아이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뒤 한 달 내에 해야 하는데요. 이 한 달의 기간을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거엔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엔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부관계가 형성된 후 아이가 태어나 만들어진 가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해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족은 누구보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인격과 권리를 지켜주며 소중한 존재로 대해줘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평범한 가정이 아닌 가정폭력으로 간주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의 법에서는 가족을 때리거나 가족에게 물건을 던지는 것, 가족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것, 어린이나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괴롭히는 것, 또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해서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경우에는 상담센터 등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과는 반대의 생활인 이혼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도중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합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는 걸 말하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 경우 법원에서 내린 판결로 이혼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부처럼 헤어지는 게 아닌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의 문제는 이혼을 하는 두 사람의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두 사람 중 자녀를 키우게 된 쪽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게 된 쪽은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녀와 만나는 게 허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이혼한 상대방이 위자료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 중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는 상대방에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상대방이 3회까지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할 때까지 교도소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문제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하고 크게 다뤄지는 내용이죠. 지금부터는 금전과 관련해서 계약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금전 거래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걸 말하는데요.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약속, 즉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은 약속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맺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번엔 금전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은 당사자의 말을 통해서도 사람들 사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 증거로 차용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빌린 돈을 갚을 때는 돈을 갚은 내용을 증명해주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차용증이나 영수증 내용에는 돈을 거래한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거래한 금액, 거래한 날짜, 서명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대에게 돈을 갚으라고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 등 이와 관련된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이자를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자를 무조건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높은 이자를 내고서라도 돈을 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은행이나 대부업체, 즉 돈을 빌려주는 기업이 상대에게 돈을 빌려줄 때 1년에 2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불법으로 간주돼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 10만 원 이상의 돈을 거래할 때도 이 법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과 등기부 등본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동산이란 집이나 땅, 건물 등과 같이 직접 움직여서 갖고 다닐 수 없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권리관계 증명서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거래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그동안 어떻게 거래되어 왔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은행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행정기관의 방문이 아닌 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일반적으로 먼저 거래 가격의 10% 정도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계약금에 이어 중간에 내는 돈을 중도금, 마지막에 내는 돈을 잔금이라고 하는데요. 잔금을 내기 전에도 틈틈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중요한 권리에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치른 이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을 임대, 빌려 쓰는 것을 임차라고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빌렸을 때는 주로 전세나 월세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을 약자로 간주해서 법으로 특별히 보호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임차인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란 집을 계약한 날짜에 대해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해준 날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최소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 등으로 팔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원래 맡겼던 보증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다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요. 이때 거래하는 거래 금액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 즉 양쪽 중간에서 일을 맡아 처리해준 대가로 돈을 내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9억 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6억 원 미만일 때 0.3에서 0.6% 사이의 중개수수료를 내는데요. 거래 금액이 그 이상일 때는 매매의 경우 거래 금액의 0.9%, 임대차의 경우 거래 금액의 0.8% 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이민자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만 결혼 이민자의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로 책임이 있다면 결혼 이민자에게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죠. 이혼에 이르기까지 결혼 이민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로만 체류 자격 유지 조건이 제한된다면 결혼 이민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혼과 관련해서 결혼 이민자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보다 나은 결혼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국제 결혼을 한 이민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내에서 본인이 번 돈이라고 해도 해외로 송금할 때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요. 2019년 외국환 거래법 개정으로 현재 거래 사유를 증명하지 않고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송금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 이내입니다. 특히 법 개정과 함께 시중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은 물론이며 인터넷 은행이나 공인된 앱 등을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한데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이 편리하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송금이 아닌 해외 송금을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각 은행에 따라 대략 5,000원부터 10,000원 정도 선에서 차이가 있고요. 인터넷 은행 등은 시중은행보다 수수료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외국인 등을 우대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미리 알아보고 송금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나라에 송금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편리하고 불편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